자, 여섯 번째, 미국 국채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미 연준 금리가 4%까지 인하해도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재정 적자와 텀 프리미엄이 10년물이 5에서 6%까지 간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랭크 밀려도 장기채가 아닌 인형 국채를 투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이제 지난 9월달, 10월달에 저는 금리 5% 정도면 매력적인 금리고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갈 거라고 본 거고 또 반대로 저와 반대로 의견 가진 분들의 논 거죠.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6 내지 한 7%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한 논거가 첫 번째가 재정 적자가 많이 발행되고 텀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재정 적자 부분도 물론 발행은 많아졌지만은 우리가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도 이전보다 줄어들고 두 번째로는 결국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을 거라는 기대감, 장기적으로 금리가 현재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감이 때문에 텀 프리미엄이 발생한 건데요. 결국 이렇게 장기적 금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재정 적자가 많아지고 또 물가도 안 잡힐 거라는 견해가 반영돼서 텀 프리미엄이 발생할 거예요. 참고로 최근에 텀 프리미엄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즉 정리를 하면은 제가 5%가 꼭지라고 저는 봤었고 떨어질 거라 보는 게 일단은 수급적 측면에서 재정 적자 관련해서 공급이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은 기본적으로 국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떨어질 거고 두 번째로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힐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물가도 이렇게 잡히고 수급도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 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거는 보지 않지만은 어쨌건 간에 제가 한 3%대 중반 내지 한 초반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걸 또 이렇게 보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절대로 이렇게 안 떨어질 거죠. 금리는 배꼽 먹고 치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걸 얘기했던 분들의 논거가 재정적자가 많고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자가 오히려 줄어들 것 같고 텀 프리미엄 부분도 물가나 이런 부분이 해주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리가 이미 제 예상한 대로 떨어졌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본다가 현재 레벨보다 더 아래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곱 번째, 우량책 회사채 말고 국채를 사야 하는 이유. 잔존 만기 곱하기 금리 하락폭을, 그러니까 잔존 만기 곱하기 금리 하락폭을 하면 채권 가격 차익이고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가리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잔존 만기가 길면은 차익이 커진다라고 매도 타임을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신용등급 트리플 A인 한전채 등을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꼭 국채를 투자해야 되나요?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주신 겁니다. 이분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져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 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국채 금리거든요. 그러면 한전채도 동일하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가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한전채는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한전채는 이렇게 금리가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전채가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왜 한전채 만약에 중도 매각 목적이라 하면 저는 한전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채를 하기를 권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한전채 금리 구조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국채 금리에다가 예를 들면 가정을 해봅시다. 국채 금리가 4%인데 만약에 한전채가 5%다. 그러면 1%만큼 가상금리를 얹은 거잖아요. 1%만큼 가상금리를 얹었잖아요. 그죠? 1%만큼. 그러면 1%만큼 한전채가 국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 위험하다는 거고 이런 가상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가상금리는
방금 이제 가상금리, 국채금리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금리는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상금리는 경제가 나빠지면 확대됩니다. 왜? 더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전채 중도 매각 목적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란 연유입니다. 여덟 번째. 지금, 마 대표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5년 정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예를 들면은, 만약 브라질처럼 1년짜리를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뭐 5년짜리 투자할 수도 있고, 또 10년짜리도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강의를 계속 말씀드릴 때 뭐냐면은, 큰 그림에서 제가 브라질 추천하는 거는, 브라질이 금리가 내릴 거란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짧은 걸 하면은, 1년 뒤에 다시 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럼 이미 금리 내렸을 거잖아요. 그럼 더 낮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만약에 중장기 내릴 거라고 하면, 최대한 긴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금리 내린다고 했으니까, 금리 내린 매각 차익을 노리려면 기본적으로 긴 채권을 하시는 게 답일 겁니다. 10년 정도요. 근데 10년짜리 채권인데 10년 만기 보유라기보다는 조금 짧게 한 3년 보고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예.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브라질 중기 채권, 이거 질문 제가 뭐죠? 이 제목 제가 잘못 달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볼게요. 명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국채를 사려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매도하고 싶을 때 가능한지 우려됩니다. 사실은 이거 이건 굉장히 긴 얘기라서 짧게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일단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국채는 장외채권이죠. 장외채권이라서 증권사 잘 고르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형 증권사를 가야 되는데 대형 증권사 중에서 예를 들면은 M사, H사는 국채 많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S사가 많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다 알아실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골라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국채를 사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런 거죠. 두 가지입니다. 국채를 고를 때 첫 번째, 내가 이자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할 거냐, 낮은 걸 선택할 거냐, 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만기. 만기를 짧은 걸 할 거냐, 긴 걸 할 거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10년 동안 나는 현재 금리가 높은 것 같으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쿠폰 이자가 높으면서 좀 한 긴 채권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내가 10년짜리 정도 내가 이자 없어도 되고 10년 내가 보유할 수 있고 반면 내가 절세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10년짜리 중에서 저쿠폰짜리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길게 투자하기에는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짧은 채권 투자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국채를 보실 때 쿠폰 이자와 만기를 잘 감안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종목 절대로 몰빵 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버. 가능한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고요. 이걸 분할로 매수하십시오. 그래야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한 종목 몰빵 치지 마세요. 만약 한 종목 몰빵을 권하는 PB가 있다면 그 친구랑 거래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좀 더 왕성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해 주시면은 저희 채널이 좀 더 커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채권 왕초보인데요. 미국 장기물이 지금 많이 할인되어 거래되어 있는데 할인된 가격으로 사면은 만기가 가까울수록 무조건 가격이 오르나요? 외부 변수와 관계없이 만기시 원래 발행 가격으로 돌려받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죠. 볼게요. 예를 들면 10년짜리 채권이 합시다. 10년짜리 채권이에요. 10년인데 제가 이제 지금 4%짜리다. 4%짜리인데 예를 들면 이때 발행일 때 1,000원짜리를 합시다. 근데 지금 한 3년 지났어. 근데 지금 3년 동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죠? 예, 맞습니다.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한 800원까지 하락했죠. 그러면 지금 사게 되면은 이자율 4%짜리를 800원에 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기까지 10년을 보유하면은 어떻게 된다? 만기에는 저희는 1,000원으로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800원 사서 1,000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즉, 이 당시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관계없이 그냥 만기까지 가면은 이 싼 가격의 할인 차익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국채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할인 차익 전액 비과세입니다. 예, 11번은 장기 국채의 경우는 표면이제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실전에 임하면 증권사별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질문이 두 가지네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권사 가서 도움을 받으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장기 채권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우선일까요? 질문이 많네요. 자, 첫 번째. 장기 채권이 표면이자 낮은 게 좋은 거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장기 채권인데 한 20년짜리 채권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높은 고쿠폰짜리와 저쿠폰짜리인데 이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절세가 더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저쿠폰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절세보다는 나 중간에 이 생활비를 따박따박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고쿠폰이 더 낫겠죠. 국채는 예금과 달리 매년 계속 나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수수료 부분 말할 때. 증권사에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증권사는 수수료라는 거는 채권 가격을 매매할 때 거기에 수수료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수수료가 큽니다. 네, 큰 거 맞아요. 큰 거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이건 장외 채권이잖아요. 장외 채권은 수수료가 상당히 쌉니다. 장외 채권은 매매 시 0.3을 0.3%만 매매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같은 경우는 장내가 수수료는 싸지만은 장내에는 물량이 되게 작고요. 물량이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다 사기도 어렵고 두 번째 나중에 중도에 팔고자 할 때 매수자가 많지 않으면 제대로 팔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채권 시장의 장내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장내는 개인들만 주로 합니다. 즉 국채의 주요한 플레이어인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은 장외에서 거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외가 중도 매각도 용이하고 채권 종류도 국채 종류도 많죠. 그래서 조금 비용은 더 비싸지만은 좀 긴업에서 우리가 주식처럼 매매를 자주 할 거면은 요 매매 비용이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가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주식처럼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중요한 건 좀 호흡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중도 매각도 용이한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래를 구할 수 있는 장래를 구하는 게 맞지만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장외 채권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장외 채권 비용은 또 증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외 채권 물량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조금은 물량이 적은 장외 채권 증권사보다는 많이 좀 작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2번째, 증권사별 차이. 지금 말씀드린 거네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다르고, 그날 상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같은 얘기인데요. 장외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소증권사 거래하시면 안 되고, 대형증권사를 가야 되는데, 대형증권사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 리스트가 있는데, 물건 양이 작은, 그 대형증권사 중에서도 국채 같은 경우에 뭐 M사나 H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준비되는 물건이 작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큰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게 국채를 거래할 때는 보통 최소 유닛이 10억 정도 거래돼야 거래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10억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S모 증권사의 큰 증권사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예를 이십니다. 한 1조 정도 저기 회사 보유 자금으로 국채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요. 도매상 물건을 떼와서 자기네 거래하는 고객들한테는 그 도매 물건에서 잘게 쪼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많이 떼온 증권사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건이 편차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물건 떼온 게 작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금방 팔리고 또 양도 작기 때문에 다음날 갑자기 많이 바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선택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요런 질문들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 댓글에 질문지에 답변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채권 관련해서 뭐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